조선의 농업. 자, 여러 지방의 풍토가 같지 않아 농작물을 심고 가꾸는 방법이 각각 다르므로 이에 농서의 내용과 모두 같을 수는 없대. 그래서 농토에서 직접 시험한 결과 자세히 듣고 이를 정리해 보고하도록 명령하셨다. 세종대왕의 명령이고요. 이 농사직설은 정초가 세종대왕의 명령을 통해서 만든 농사 노하우 집대성한 농법서예요. 조선 전기 농업 생산력에 엄청난 영향을 줬던 책이었죠. 넘어가면 되고. 조선 전기 때 나온 책이라는 거 세종대. 그 다음에 15번 전분 6등법과 연부 9등법. 세종 12년 정부와 각 지방의 관리들은 물론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공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물어서 아래 것을 명하였다. 세종대왕께서는 기존의 고려에서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눠서 차등적으로 세금 부과하는 것 자체가 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근데 이거 바꾸기 전에 일단은 민본정치 사고관으로서 국가의 주인은 뭐 백성 아니겠냐. 그래서 백성한테 먼저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 백성들 70% 정도가 동의를 하게 되자 바꾸게 된 거야. 그래서 전품, 토지의 품질, 비옥도를 말하는 거죠. 연분, 풍년도하고 흉년도를 참작을 해서 9등급으로 나눠서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지.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왔지만 세종 때 조선 전기 이후에는 토지 비옥도를 6등급으로 그 다음에 수확량에 따라서 9등급으로 차등적으로 나눠서 이 두 개의 기준을 참작하여 세금을 부과했다라는 거. 16번. 이양 모내기를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이유가 있다. 일단 이 모내기를 이양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옹길이에 모앙자를 써서 이양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어볼게. 모내기 이양법이 처음 등장한 게 무슨 시대지? 고려 시대야. 어떤 지역에 한해서? 삼남지방, 전라, 충청, 경상. 그러면은 왜 하필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 한해서 이양법이 실시됐지 제한적으로? 그렇지. 여기는 옛날부터 벼농상 제대로서 수리시설,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댐 저수지 시설이 있었기 때문이야. 조선 전지 때까지 여기 삼남지방에 한해서만 이양법이 실시가 되다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건 어떤 시대? 어차피 안 들어가니까 오답 말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부담 없이 대답하라고. 조선 후기. 그럼 조선 후기 때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던 까닭은? 전국적으로 무슨 시설이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수리시설.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조선 정부 자체가 그 농업에 관련된 규제를 전부 다 풀어서 이제 댐 저수지를 마음껏 만들어도 되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리시설이 많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이양법이 확산됐다. 군역의 편안 볼게. 백골징포와 황급천정 이렇게 나오잖아. 이 백골징포라고 하는 거는 죽은 사람한테 군포를 징수하는 걸 말하는 거지. 황급천정은 4살 정도 되는 어린 아이한테 군포를 징수하는 걸 말하는 거야. 군포 세금 제도를 문란하게 바꿔서 19세기에 삼정의 문란을 일으킨 게 지방 수령들이었다. 자, 18번 허생. 이거는 안 읽어도 돼. 허생 나오면 당연히 도고상인이잖아. 도고상인이 뭐더라? 뭐더라? 사재기 상인을 말하는 거죠. 싼 가격에 사가지고 비싼 가격으로 대파는 거. 허생이 이 짓거리 하잖아. 그래서 제사 시즌 전에 쌀 때 제사용품 이런 거를 싸게 사가지고 10배 값을 치고 되파는 거죠. 사재기 상인을 도구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거. 이 도구 상인이지. 한강에서 장사하는 애들을 경강상인이라 그래. 경강상인 도구 상인이 될 수 있니? 될 수 있지. 한강에서 장사하면서 물건을 사재기하고 있으면 도구상인으로 해당돼. 이렇게 이제 겹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밑에 이거 교과서 개념인데 덕대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요. 덕대가 왜 등장했는지 알죠?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조선의 행정운영 자금이 없다 보니까 광산 경영권을 민간인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하잖아. 이러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광산 경영주들이 많이 등장해. 민간인 중에. 근데 광산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니 그게 덕대예요.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거고 임진왜란 이후에. 17번. 토지 비옥도 풍용 등을 기준으로 수치체제를 마련했으면 자연재해나 전쟁을 겪은 해에는 세금을 감면하여 면제해주기도 하였다. 비옥도, 풍용도. 이거 비옥도를 6등급으로 나누는 게 전분 6등법. 그 다음에 풍년도하고 흉년도를 참작해서 9등급으로 나눈 최등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게 연분 9등법이었죠. 절영, 충령, 균공, 애민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 씀씀이를 절약하여 힘을 축적하고 조세를 고르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뜻이래요. 영조가 호조에게 내린 현판 이름이래. 이것도 조금 외워놓으면 좋겠다. 단답형으로 나오면 이것도 킬러겠다. 영조가 하사한 거야. 영조가. 간판. 자, 고려 갈게. 담당 관청으로 하여간 각 소에서 바치는 공물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여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여라 라고 나와있네. 자, 이 소에서 공물을 갖다 바치잖아. 이거는 뭐냐면
소수공업을 말하는 거야. 그 향부곡 소라고 하는 차별구역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고려시대에. 일단 향부곡의 주된 경제생활은 농업이었고요. 소경제생활은 수공업이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들어서 갖다 바쳐주는 게 소주민이었다. 그래서 소수공업 체제 나오면 당연히 고려시대야. 이유는 향부곡 소라고 하는 차별구역은 조선시대에 사라지기 때문이죠. 대동법 갈게요. 광해군이 즉위하자 좌의정 이원익의 건의로, 이 사람 외워놓으세요. 이원익의 건의로 인해서 대동법이 실시돼요. 대동법이 실시된 배경이 뭐지? 무슨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박납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굿. 그래서 요거 선해청을 설치하였다. 여기다 별표. 시험 범위에 두 사건이 겹쳐. 이 선해청은 대동세를 관장하는 관청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모년에 여기에 어느 정도의 쌀이 비축되게 되니 한 달치 99인들의 월급을 줘라. 여기 담당관이 민겨모였잖아. 그래서 이 선해청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둘 중 하나야. 대동법이거나 이모군란이거나. 이해됐죠? 잠깐만. 대동법 나는 여쭤보고 싶어. 대동법이 뭐야? 그렇지. 특산품을 걷던 걸 이제 쌀, 삼배, 목련, 동전 등으로 지역별로 대체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옛날에는 특산품으로 들어왔을 때 횡성에서는 한우가 들어왔을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쌀로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게 액수가 많이 비죠. 그래서 빈 액수, 빈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뭘 부과하죠? 누구한테? 그래, 한결당 몇 두? 12두. 한결당 2두는 균역법이야. 균역법 결작세야.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할게요. 한결당 2두 정도 되는 결작세 부과했다. 이거는 균역법 결작세고, 그 다음에 대동법도 결작세가 있단 말이야. 이걸 대동세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한결당 12두 정도 세금을 부과하는 걸 말해. 자, 그리고 다음 거 가겠습니다. 19번. 농민생활 안정노력. 고구려 고국천왕이 을파서의 건의에 따라 봄에 낮은 이자율로 곡식 대출해주는 게 진대. 이게 태조 왕건 때 흑창으로 이제 관청화됐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면서 의창으로 고려 성종 때 이름이 바뀌었고, 조선시대 때 환곡으로 바뀌었다. 나중에는 대원군 때는 민간인들한테 쌀을 투자받아서 낮은 이자율로 곡식을 정부가 대출해주는 사창이라는 이름으로 관청이 바뀌었죠. 그래서 사창제라고 얘기를 했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거 볼게. 자 볼게요. 삼국 뭐 구율 이렇게 나오고, 이거 진대법이죠. 진대법. 이거 진대법 사료. 자, 그 다음에 이게 의창으로 이름 바뀌었다라는 거. 고려 성종 때. 조선시대 때는 환곡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대원군 때는 사창으로 이름 바뀌었죠. 20번 가겠습니다. 이제 사회사. 자, 그 나라 고구려는 대가. 대가가 내가 어떤 신분이라 그랬니? 대가 지배층 부족장을 말하는 거죠. 가대가 이렇게 불렀고, 그 애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게 호민이라고 하는 계층이었고요. 조세하고 역을 담당하는 일반 평민을 하호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대 신분제도 말하는 거고. 21번 갈게. 고려 피지배 계층의 3. 여기 시험 범위 맞지? 사회사. 자, 남편이 집이 가난한데 어떻게 장만하였소? 라고 하니 아내는 제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사왔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고려 피지배 계층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 평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고려 신분제도에 관련된 사료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고려 신분제도는 이렇게 있다라는 거 본 개념할 때 이미 다 알려줘가지고 이거 넘어갈게요. 22번 갈게요. 요거 관련해가지고 완주고등학교에서는 여기에다가 빈칸을 뚫어 놓으셨어요. 책에 출처요. 양반전이요. 자, 일단 한번 볼게. 하늘이 백성을 낳았는데 그 백성이 내실에 산업공상을 얘기하는 거야. 선비, 농민, 수공업자, 그 다음에 일반 상인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선비, 양반이라고 불려지는 녀석들인데, 농사 짓지도 않고 장사도 하지 않으며 대략 학문과 역사를 대강 섭렵하면 크게는 문과에 급제하고 적어도 진사가 된다. 당시 양반 문화를 비판하는 한문 소설이었어요. 조선 후기 박지원의 양반전. 폐간 잡기 볼게요. 서얼에게 과거와 벼슬을 못하게 한 것은 우리나라의 예법이 아니다. 자, 이 서얼은 뭐야? 세컨드 부인 자식을 말하는 거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문과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했죠. 태종 이방원 때부터. 그 다음에 벼슬을 못하게 한 거. 여기서 못하는 벼슬은 청요직을 말하는 거야. 나라의 제일 중요한 요직 3개를 말하는 건데 바로 3, 4관청을 뜻해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거 못했어. 근데 나중에 조선 후기에 서울 애들이 집단 산소운동을 통해서 문과 응시가 가능해졌지. 그리고 청요직의 임용이 가능해져요. 나중에 차대가 완화됐다. 그래서 이 사료 나오면 설에 관련된 차대 관련된 사료다. 넘어갈게. 23번. 조선 후기 신문제의 동요.
상민과 천민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잇는 것이 마치 조정의 관리와 선비와 같이 한다. 상민, 조선시대 때 일반 평민을 뜻해. 근데 얘네들이 비싼 옷 입고 다니네. 즉 17세기부터 농업과 수공업, 상업이 발전함에 따라 얘네들이 엄청난 부를 갖게 된 분홍 부상인 집단으로 성장해서 신분제 질서가 동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야. 그 여기 상민 애들이 왜 양반 신분을 그렇게 살려고 했지? 뭘 면제받기 위해? 그냥 세금 아니야. 어떤 세금? 조세와 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자 양반신문은 다 올라갔죠. 아무튼 상민들의 힘이 굉장히 세졌다는 거야. 서민 문화가 세졌다. 양반신을 보나 볼게. 그렇기 때문에 사대부도 평민으로 낮아지기도 하고 평민도 오래 지나면 높아져 사대부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거야.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국가가 행정운영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반 상민들한테 양반신문은 공명첩이라는 문서를 매개로 판매하기 시작해요. 이러다 보니까 일반 상민 계급이 다 양반으로 올라가기 시작해. 조세와 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겨? 세금 낼 상민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노비를 상민화시키는 정책을 주로 펼치게 되잖아. 그래서 경국대전에 언급된 일천측천 원칙을 폐기하고 영조가 노비 종모법을 시행하죠. 앞으로 노비의 자식은 누구의 신분을 따른다?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 이렇게 해서 상민의 숫자를 늘린 거고 순조는 그것도 모자라서 6만 6천 명의 공노비를 해방시켜 세금 부과 대상 상민의 숫자를 그렇게 확보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여 사료가 나온다면 이 사료에 언급된 내용의 결과물로 옳은 것은 하면 노비 종모법, 공노비 해방 이런 게 나올 거야. 노비를 상민화시키는 정책. 25번 갈게요. 정근대 신분차별에 대한 저항. 설계도가 이르기를 이 사람 육두품이에요. 그러니까 골품제 신분제도에 대해서 한계점 느끼고 불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으로 가서 세상에 보기 드문 지락을 떨쳐서 특별한 공을 세워 스스로 영광스러운 관직에 올라 중국에 가서 관직에 오른데 즉 빈공과에 응시하겠다라는 거지. 당나라에. 빈공과는 당나라의 능력 좋은 외국인 관료를 뽑는 시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두품 친구들은 신분 상승의 한계에 대한 불만 때문에 당나라 빈공과에 급제를 해서 당나라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밖에도 뭐 최치원이 있겠죠? 빈곤과 급제하신 분. 자, 고려 전주 관노의 난이 일어나다 나라에서 배를 만들게 하는데 이 배는 그 옷 만드는 옷감을 말하는 거야. 6명의 관노와 여러 불평자들을 모아 반란을 일으켰대요. 너무 배를 빡세게 만드는데 가혹하게 노동력으로 이제 징발을 했기 때문에 관노비들한테. 그래서 이거는 무신정변 때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무신정변. 항상 고려 시대에 밀란이 일어났다 지방에서 무조건 중앙의 통제력이 약한데 무신집권기 때요. 무신정변이래. 무신집권기. 무신집권기. 왜 그러면 이 무신집권기가 계속 이제 중앙에서 하극상이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니까 지방에서 반란이 일으킬 수 있는 거야. 무조건 지방 밀란은 무신집권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27번 갈게요. 조선 양반을 사칭하는 자들이 나타나다. 아전. 그 아전은 그 수령 밑에서 따까리 역할을 하는 그 이방들을 말하는 거야. 임장과 한통속이 되어 뇌물을 쓰고 호적을 위조하여 유학이라고 거짓으로 올리고 면역당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서 스스로 양반 행세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 후기에 양반 문화가 완전히 붕괴됐다라는 거야. 양반의 권위가. 그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28번 가겠습니다. 원효 나무 아비탑을 끝. 자, 이 사료 나오면 원효를 물어보겠죠. 자, 원효의 업적 얘기할게요. 불교 대중화를 위해서 대승 기신론서라고 하는 불교 경전을 썼고 그 다음에 신문화쟁로 금강산매경로 썼고요. 이건 잘 안 나올 거야. 제일 잘 나오는 건 교리 논쟁 갖다가 승려들이 싸우고 있으니 모든 것은 한 마음에 부처의 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됐으니 교리 논쟁할 필요 없다. 일심 화쟁 사상을 강조했다는 거. 그 다음에 불경을 노래로 바꿔서 만든 거 무예가. 그 다음에 아미타 정토신앙. 이거는 아미타 정토신앙에 관련된 사료죠. 누구든지 나무 아비탑을 연불하고 있으면 부처가 살고 있는 극락정토로 올라갈 수 있다. 자, 29번 갈게요. 중국의 맨 끝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금이 풍부하다. 이슬람 교도가 이 나라에 상륙하면 그곳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영구히 정착하고 떠나려 하지 않는다. 신라는 서역 사람들도 올 정도로 이제 국제 무역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물어볼게. 서역 사람들이 온 신라의 국제무역 항구가 어디라고 했지? 울산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것 좀 구분합시다. 울산항은 신라의 국제무역항구고 고려의 국제무역항구는 병란도죠. 넘어갈게. 태조의 불교지능. 우리나라의 대업은 반드시 모든 부처가 보호하고 지켜주는 힘에 의지하였다. 그래서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부처님의 공덕으로 만들어진 나라이니 매년 뭘 해라? 봄에 연등해와 겨울에 팔간의 행사를 개최하여 부처님에게 공덕을 드려라. 31번 사로 가겠습니다.
교리만을 강조하거나 참선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 한쪽에 치우친 것이다. 그래서 이 의천 스님 같은 경우에는 교종 승려로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는 교선 통합운동을 주로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교선 통합운동을 했던 절이 어디였지? 국청사예요. 거기에서 교종 승려하고 선종 승려들한테 내외 겸전하고 뭐라 그래? 교관 겸수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천태종이라고 하는 종파를 창시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진울은 천태종 승려야. 천태종은 선종계열이거든. 그래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자 하는 선교 통합운동을 수선사에서 전개를 했고, 그래서 이거를 선교 통합운동이라 그래. 항상 선정과 지혜를 닦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정해, 쌍수를 말하는 거야. 선정과 지혜를 닦는다라고 하는 거는. 노동에 힘써야 된다. 노동에 힘써야 된다에 좀 별표. 이 사람은 양아치같이 승려들이 돈 쳐버는 거 원치 않습니다. 무조건 일을 통해서 임금을 확보하는 것을 강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칼뱅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게 뭐야? 조계족이죠. 수선사 결사운동을 통해서. 32번 갈게. 부처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염원 속에서 대장경이 간행되었다. 대장경 딱 2개 나오죠. 그죠? 초조대장경이라고 해서 거란하고 이제 싸우기 위해서 부처님의 힘을 빌리기 위해 부처님의 말씀을 판 건데, 이게 몽골하고 전쟁하면서 소실됐지. 다시 만든 게 제도대장경이야. 8만 장이 있어서 8만 대장경인데, 이 8만 대장경이 어디에 보관돼 있다 그랬지? 조선시대 만든 건축물?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자, 33번 갈게. 자, 볼게요. 탁월한 행실과 높은 절개가 풍속에 휩쓸리지 않아 사람을 깨우치는 자가 많았다. 그 가운데 훌륭한 것을 뽑아 그림을 그리고 글을 지어 안팎으로 반포하고자 하니 배우지 못한 백성도 모두 보고 느낄 것이다. 삼광행실도. 이거는 백성들에게 성리학적 예법을 세종대왕이 전파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역사적으로 충신, 연려, 효자의 사례를 집대성 해놓은 거고요. 이게 조선이 성리학 사회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야. 34번 갈게. 지금부터 여성의 재가를 모두 금지한다. 자, 조선시대 전기에는 여성들이 재혼이 불가능했다. 후기까지 그렇죠. 말해봐.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 여자들이 새살림, 즉 재혼이 가능한 거는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과부의 재가가 금지됐죠. 조선시대 때는. 허용된 거는 1차 가부개혁대지. 그래서 조선시대는 가부의 재가가 원래 안 됐는데 1894년을 기점으로 해서 여자들도 이제 재혼이 가능해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농합화 볼게요. 자, 마을에 있는 여장을 두고 일녀의 농토, 이거는 여전론이잖아. 그러니까 마을에 나머지는 다 사유지로 두되 하나의 땅은 공동 경작지로 남겨놓자라는 거지. 여기서 나오는 생산량 갖다가 세금으로 충당하면 마을의 세금 부담이 축소되어 마을에 부가 누적된다라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실학의 중농합화의 정약용의 여전론이죠. 자, 그리고 잠깐만. 이러한 이론들이 왜 등장했죠? 중농합화 실학 이론들이. 대부분 중농학파는 남인이라 그랬지. 얘네들이 마지막 갑순왕국을 기점으로 해서 유배를 당한단 말이야. 지방에 딱 내려가니까 지방에 뭘 목격하게 돼? 농업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목격하게 돼. 그래서 이 빈부격차 문제 해소하고자 유영호는 균전제를, 이익은 한전론을, 정약용은 여전론을 주장했다라는 거. 중상합화 갈게요. 비유컨대 재물은 대체로 우물과 같다. 자, 우물 얘기 나오면 무조건 박제가의 북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물과 같아서 사람들이 자꾸 저축만 하고 나와서 시장에서 소비를 하지 않으면 우물과 같이 말라서 없어진다라는 거야, 시장은. 그러니까 나와서 써줘야 시장 경제도 발전하고 도시도 발전하고 국가 경제도 성장한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요. 중산파 이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 밖에 우리나라 문화유산 요거 볼게. 대형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영국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박물관이래요. 예,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국화 연암문 과영 주자 요거 있고요. 참여 모양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거기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500여 점 있고요. 프랑스 파리 국립 김해 동양박물관에도 우리나라 문화유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별표. 일제강점기 때 오그라 다케노스케가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다 약탈을 해갔어요. 대부분. 자, 그래서 오그라 컬렉션이라고 일본에서 부릅니다. 우리나라 문화재 약탈한 거 일제강점기 때. 아무튼 우리나라 문화재가 바깥으로 나갔다라는 거. 세계사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넘어갈게요. 난징조약 이런 거. 자, 그리고 3번 사료부터 볼게. 야기가 침범하는 고통을 견디지 못해 화친을 허락한다면 이는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척합의하고 같은 내용이지. 자, 이거 1860년대 나온 무슨 이론이야?
척화 주전론. 양이들이 화친을 요구할 때 화친을 배척하고 그들과 싸우는 선택을 하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아래 거 볼게요. 4번. 자, 일본이 기세를 부려 우리가 마지못해 서계를 받는다면 치욕이 클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을 굴복시키고 사죄를 받은 후에 서계를 받아 함부로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서계문서 사건 기억나? 일본의 에도마코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메이지 천황을 중심한 신정부 메이지 정부가 등장하게 돼. 근데 그 메이지 정부는 국교 재개를 목적으로 서계문서, 국왕끼리 주고받는 공식적인 외교문서를 보내는데 거기서 천황과 황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을 이유로 조선은 무례하다고 해서 오히려 국교를 단절하는 선택을 하게 되지. 그래서 이 서계문서 받지 말자라고 통상계학파 박 교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계문서 다음에 군함 뭐가 와? 우리나라에? 운요가 와서 우리나라 경제 침탈을 목적으로 개항을 요구를 하게 된 거지. 그렇게 해서 체결한 게 강화도 조약. 자, 5번 가겠습니다. 오페르트의 통상 요구에 대한 조선 정부의 답변. 2번 덕산 묘지에서 여기다가 별표 덕산에다가 오페르트라고 하는 독일 상인은 대원군의 아버지가 남영군이란 말이야. 남영군의 무덤이 충청남도 덕산 가야산에 위치해 있어. 그래서 남영군의 무덤을 도구를 해가지고 시신을 훔쳐 달아나서 너 아빠 시신 찾고 싶으면 우리 독일한테 개항해 라는 식으로 요구하려고 했다가 결국 미수 사건으로 끝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더욱더 강화됐다는 거. 덕산 가야산에 위치해 있고요. 자, 6번 갈게요. 신명여 당시 조선군은 어떻게 항전했을까? 조선군은 낡은 무기를 가지고 근대적인 미국 대포에 맞서 싸워 이기려고 하였다. 딱 봐도 이거는 신미양요 사료입니다. 광선진 전투겠죠. 미국이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제너럴 셔먼 사건을 구실로 강화도 광성진에 쳐들어오게 됐고 어제현 장군은 싸우다가 전사당했고 뭘 약탈당하지 이때? 수작이 몇 년에 반환돼? 2007년에 반환됐고요. 2024년에 다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거 개편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니까 이것도 외우세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강화도 조약. 이건 다 외웠지? 자, 강조할게요. 이거는 만국공법에 입각해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요. 제1관 조선은 자주 독립국가이다. 애당초에 이렇게 명시한 이유는 청황제 간섭을 배제시키고 조선 강점 쉽게끔 만들기 위한 일본 측의 의도가 있어. 제4관 개항장 세 곳 말해볼까? 부산 몇 년? 76년 두 번째 개항장? 원산 몇 년? 마지막 개항장? 몇 년? 그래요. 자, 그리고 제7관 해안측량권이죠. 이거 우리나라 침략 노선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치해법권이라는 거.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인 이유는 딱 7관과 10관에 있다. 정치적으로 불평등. 왜냐면 우리나라 주권 침해에 해당해.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자, 일본국 국민은 본국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조선국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와 마음대로 교환할 수 있다. 이게 졸수조교 부록이 이렇게 딱 3개 내용이 있잖아. 일본 외교관이 마음대로 조선 팔도 내지를 여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 또 간행리정 심리 즉 거류지 심리 안에서만 일본 상인들이 무역을 할 것. 그 다음에 개항장 내 일본 화폐 사용 허가. 이 소리죠 이거. 그래서 이 내용 딱 보고 이거 졸수조교 부록이다 연결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속조약 조율무역규칙. 조선국 항구에 머무르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입할 수 있다. 양국의 무제한 유출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이 밖에도 뭐 무항세, 주차요금 안 내겠다, 선박에 관련된 그 다음에 관세 지불 안 하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자, 8번 사료 갈게요.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사료라고 보면 돼.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오직 중국과 친하면 여기에다가 보통 빈칸 뚫어놔. 여기에다가 일본과 맺고 그 다음에 미국과 연합함으로써 자금을 도모하는 길 뿐이다. 일단은 이거는 2차 수신사 그 김홍지비가 일본 도쿄로 관세 수정 목적으로 파견됐다가 관세 수정은 실패하고 일본 주재 청나라 공상을 가서 참전과 황준원한테 받아온 러시아를 막아낼 수 있는 방책서 조선 책략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에서 우리 중국인 황준원이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야? 러시아 막고 싶어 미국과 연맹해. 이게 포인트였잖아. 그래서 이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주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조미수호 통상조약 내용 볼게요. 제1관. 자, 만약 타국이 어떤 불공평하고 경멸한 일을 일으켰을 때 일단 확인하고 서로 도와준대. 이거 뭐야? 거중조정권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미국 측은 1905년 7월 가스라 테프트 미락을 통해서 일본에게 한반도 지배권을 인정해준과 동시에 이거를 위반하게 됐죠. 애당초에 러시아 남아 막아내려고 미국과 통상조약 체결한 거잖아. 그러니까 거중조정권은 무조건 있어야지. 제14관. 이것도 중요하죠. 본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떠한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가할 때는 자동으로 미국 관민에게 똑같이 주어진다. 이거 뭐야? 최국 대우에 해당해. 그래서 이것 때문에 82년을 기점으로 부산항에서 무역하는 미국 상인 볼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죠. 왜? 강화도 조약 때
그 개항장 역시 미국에게 이승만 똑같이 적용하니까. 그럼 한성에서도 볼 수 있나? 그렇죠.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의 내지 통상권 역시 미국에게 똑같이 적용하니까요. 9번 사로 갈게요. 자, 뭐 상투를 입은 채 고종이 뭐 83년 6월에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했대. 뉴욕 5번가 호텔에서 귀빈실에서 아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만났고요. 보스턴 망고 박람회도 참관해서 6일 중이니까 에디슨 전구도 갖고 왔네요. 이거는 보빙사에 관련된 거야. 그럼 이거 나오면 근대시설 수용 요거 물어보겠네. 그지? 보빙사 덕분에 홍영식의 건의에 따라서 우리나라 우체시설 우정국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우정국은 언제 폐지되죠? 84년에 만들어져서. 맞아요. 당일날 폐지되죠. 갑신정변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전구는 건천국 오코루에서 처음 켜지게 됩니다. 87년. 망국공법. 이거 미국 법학자 휘트니 만든 국제법 저서인데요. 19세기 이후에 조약 체결하면 무조건 망국공법에 입각해서 체결해요. 자, 이거의 특징은 국가의 상하관계는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국가가 다 대등한 거야. 자, 박용효. 비록 망국공법이 있기는 하나 자립자존의 힘이 없으면 나라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유럽인들은 입으로는 법을 말하지만 마음으로 늑대를 품고 있습니다. 망국공법은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결국엔 이 망국공법은 침략의 도구로만 이용됐지 실적으로는 이행되지 않아 지켜지지 않는 국제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켜졌다면 우리나라 국권피탈은 애당초에 없어야 됩니다. 망국공법상 일본 제국의 조선의 국권피탈은 전부 다 불법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냥 형식이라는 거지. 형식적인 거에 불가능하다. 자, 11번 갈게. 마패를 받고 동래부 암행어사가 되었다. 암행어사로 몰래 일본의 근대 문화를 시찰하기 위해서 파견했네요. 대표인물 박정현. 무슨 사절단? 조사시찰단이라는 거 우리가 파악해야 돼. 신사유람단이라고 불려지며 일본에 가서 근대 인쇄소인 방문국과 근대화폐 제작공장 전환국이 만들어졌죠. 나중에 이 방문국에서 근대신문 한성순보 한성주보가 나오고요. 전환국에서는 당호전하고 백동화라는 근대화폐가 나옵니다. 몰라도 돼요 너는. 자, 12번 갈게. 개화 사상의 산실. 신사상은 박규수 집 사랑방에서 나왔어. 이거 알아놓으면 돼. 박규수의 사랑방에서 박규수의 문화에 있었던 제자들이 급진계합파야. 알겠지? 박규수의 개화지식을 계승한 게 급진계합파야. 그래서 뭐 평등론 민권론을 배웠대. 박규수 선생님에게. 민권은 알죠? 뭔지? 국가의 주인 이제 국민에게 국민이다 이렇게 명시하는 거지. 위정척사. 그래. 자, 지키리 바르정 옳은 것을 지키고 배척할 적 사악해서 나쁜 것을 배척하자. 이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정학 옳은 것은 우리 학문 성리학을 말하는 거지. 유교 문화. 배척해야 될 것은 천주교 서양의 문화를 말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 자, 위정척사 운동 전개. 자, 이거를 무작위로 선생님들은 섞어 놓을 거야. 이거를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문제가 나올 거야. 일단 첫 번째 사를 볼게. 안으로는 사악의 부리를 잡아 배기하시고 밖으로는 바다를 건너온 적을 정벌하게 하고서. 이거는 딱 봐도 이양로의 척화주전론이네. 그지? 여기 아래 써있다. 척화주전론. 자,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게 되면 사학서적과 천주의 초상화가 교역하는 가운데 들어올 것입니다. 외놈들은 양이들의 앞잡이로서 이 외놈들한테 항구를 열어주지 마소서. 강화도 조약 반대 상소운동이었어. 이거 외양일체론 최익현. 그 다음에 영남만인소. 김홍집이 가져온 사이 조선 책량을 보니 머리가 곤두선데 미국은 우리가 모르는 나라로서 그 나라하고 함부로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나라가 무리한 요구하면 어떻게 응대하시려고 하십니까? 러시아, 미국, 일본은 같은 오랑캐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이거는 조민소 통상조약 반대하는 영남만인소야. 이거 순서대로 배열하는 연습해 주시고 15번 갈게요. 제3조 조선국은 5만 원을 내요. 자, 배상금 지불이고 여기서 별표 5조죠. 일본 공사관에 군인 약관을 두어 경비한다. 일본 공사관에 경비군대 주도는 젤무포 조약밖에 없다 그랬어. 근데 배상금 지불과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 지불만 언급돼 있으면 한성 조약이므로 그건 갑신정변 얘기한다 그랬어. 일본 공사관에 경비군대 주도는 명시가 돼 있으면 젤무포 조약으로서 이모군론에 관련된 사료죠. 16번 갈게요. 조청 3인 수령 무역장정. 아우 씨발 힘들어. 자, 이 수령 무역장정은 청이 속국을 우단 종속관계 재확인. 이모군란 때 청나라 황제가 3,000명의 원군을 보내서 이모군란 진압해 좀 까다고 우리나라 불쌍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식민 지배의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속국 상태로 재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자주 독립국 가면 명분이 없잖아. 청나라가 개입할. 그래요. 이거 위에도 뭐 한성과 양아지 내지 통상권과 치해법권이 있었습니다. 힘들어. 자, 17번 갈게요. 이전부터 청이 조선을 속국으로 생각해온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나라가 발전할 희망이 없는 것은 여기에 원인이 있다. 독립하여 완전한 자주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래요. 자, 청이 조선의 속국으로 생각해온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래요. 김옥균이 이렇게 얘기했네. 급진계합파는 그래서 청나라 존나 싫어하지. 왜? 이 종속관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하려고 이모군란 이유로 들이대잖아. 그지? 그래서 청의 식민지배 위협으로부터 어떻게든 조선을 자주 독립국가 상태로 지켜내고 청세력을 몰아내서 일본을 모델로 한 근대국가를 만들자. 이게 급진계합파의 생각이었잖아. 이거는 급진계합파에 해당하는 사료야. 그래서 청의 식민지배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자주 독립국가로 지켜내기 위해서 일본의 힘을 빌려서 일으킨 정변이 뭐야? 갑신정변이다라는 거. 18번 가겠습니다. 차관교섭 실패 후 김옥균의 발언. 지금 자금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빈손으로 귀국하면 집권 4대 당은,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기다 좀 표기, 집권 4대 당은 온건계합파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청을 4대하는 정당을 말하는 거죠. 수구당, 즉 온건계합파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비판하여 궁지를 몰아낼 것이다. 우리 당은 4대당은, 우리 당과 4대당은 공존할 수 없게 최후의 선택만이 남아있다. 이 최후의 선택이 갑신정변이에요. 갑신정변. 19번은 별표. 이거 무조건 나와. 그리고 무조건 나온다는 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지 100%는 아니에요. 가끔 시험 끝나고 농민봉기 일으키는 새끼들이 있는데요. 아니 10세 난 점쟁이가 아니야. 갑자기 밀란이 일어나. 아니 그 전국 밀란은 아닌데 임술농민봉기처럼 가끔 망소인난처럼 그 말단 깡촌에서 농민봉기가 갑자기 한 번씩 일어나요. 지가 공부 안 해놓고 이상한데 책임 돌리지 마세요. 갑신정변 당시 14교조 전가. 일단 흥성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안에 돌아오게 하고, 이 대원군이 어떤 사건 때 청나라로 납치를 당했지? 이모군란 배후에 있었다고 해서 청나라 애들이 이모군란 진압하고 납치를 해요. 그죠? 그래서 대원군은 조속히 귀국하게 하고, 여기서 포인트, 청에 대한 조공 허례의식을 폐지할 것. 청나라가 종속관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하려고 하는 야욕을 드러내게 되니 종속관계를 폐지하자라는 거지. 자, 그리고 문벌을 폐지하자. 이거 한 집안에서 관직이 계속 배습되는 귀족화 현상을 말하는 거지. 능력 중심의 인재 채용 정책을 시행할 것. 그 다음에 지조법 개혁안. 이거는 조세제도에 관련된 개혁이 아니야. 조세는 토지세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돈은 호주에서만 관할하도록 할 거. 호주가 원래 재정 담당 부서였잖아. 거기에서만 이제 나라 돈을 관리하도록 할 거. 다른 부서에서 나라 돈은 각자 따로 관리하니 돈을 자꾸 횡령하니까 이제 호주에서만 재정이 일어나. 호주에다 별표. 그리고 마지막 13조는 입헌군주정을 뜻하는 거죠. 대신과 참차는 한문안의 의정소에서 모든 나란 일에 대해 관련된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할 것. 의정소 별표. 의정부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민중들이 원하는 토지개혁안은 없었다. 왜? 이 갑신정변 자체가 위로부터의 개혁, 양반들이 일으킨 개혁이지. 잘 사는 애들이 자기 땅 떼어서 못 사는 빈민들 구휼해주는 그런 법률을 안 만들 거 아니니. 그래서 토지개혁이 없어서 민중들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라는 거. 자, 20번 가겠습니다. 김윤식의 평가. 그의 행동은 청의 식민지배 위협으로부터 일본 공사관에 주둔되어 있는 일본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를 자주 독립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애국심에서 나온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김윤식은 갑신정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친일 행위는 애국 친일이었다는 소리인 거죠. 지금 이해는 하지? 우리 윤초 아빠 윤웅열 씨에 대한 평가입니다. 임금을 위협한 것은 순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스르는 것이니 실패할 첫 번째 이유이다. 외세를 믿고, 여기서 말하는 이 외세는 일본을 말하는 거예요. 김옥균하고 급진계합파가 외세 일본을 믿고 의지하였으니 반드시 오래가지 못할 것이 실패할 두 번째 이유이다. 숫자가 적은 일본군이 어찌 많은 청군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갑신정변은 너무 무리한 정변이었다라는 소리예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야. 우리 윤식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윤치호 씨는 아버지의 말을 빌려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신정변을. 자, 6일준의 조선 중립파론. 우리나라가 아시아 중립국이 되는 것은 그냥 이건 딱 봐도 그냥 중립파론이잖아. 그지? 자, 이거는 순서 배열 문제가 나와. 85년이야. 갑신정변 이후로 골라. 알겠지? 갑신정변 이후에 자꾸 그 청일전쟁의 분위기가 대두되다 보니까 중립국 얘기하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 나왔죠. 그럼 6일준 말고 독일 정치 철학가 누가 또 이걸 얘기했지? 부들러. 그리고 여기 밑에 서유견문에다가 별표 칠래? 일단 이 6일중 같은 경우에는 보빙사 이론으로 유럽의 근대문화 시찰 한 바퀴 쫙 하고 오거든. 그래서 자기가 그 보고 들은 것들을 적어놔. 이게 서유견문이라는 책이야.
서양의 발전된 문화를 소개시켜주는 책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2번 주미 조선공사는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 미국 육군 교관인 존 리딩이 공사관을 방문해서 파견 인사를 나누었대. 이들 세 사람은 교관은 미국 의회 인준까지 받아서 12월 뒤에 조선을 떠나 군인을 교련할 것이다. 자, 박정희하겠다 별표. 이 사람이 우리나라 초대 주미 정권공사예요. 1888년에 도착을 했고요. 초대 주민 정권공사는 뭐냐면 왕의 권력을 이양받은 우리나라 입장을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대변하는 외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미수 통상조약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왕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초대 주민 정권공사로 88년에 미국에 간 게 박정향이다. 알아나? 그래서 박정향 씨 업적 쭉 정리해 줄게. 일단 첫 번째, 초대 주민 정권공사로 미국에 갔어. 그 다음에 조사시찰단 단장이었어. 그 다음에 독립협회에서 관민공동회 열자고 입헌군주정을 가자고 고종에게 호소하는 집회 한번 하자고 관민공동회 집회를 주관했어요. 업적 3개예요. 박정향 관리에 관련해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 실제로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업적 외워야 돼요. 자, 23번 갈게. 아직 안 적었지? 다 했어? 정속도 빠르네. 자, 23번. 정치운동으로 발전한 교주신호운동. 을을 내세워 외와 서양을 배척하는 것이. 자, 여기에다 밑줄 쫙. 이거를 간지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척, 외양, 창의. 외놈들하고 의로움을 물리치시고, 외놈들하고 양이들을 물리치시고 의로움을 바로 세웁시옵소서. 이런 말인 거야. 자, 아무튼 이거 보훈 집회고요. 교주 신호운동이라고 해서 일대교주 최재우가 억울하게 혹세무민의 죄로 죽었다고 생각한 동학 교인들은 교주의 신원을 복구하고자 교주 신호운동을 세 차례 벌이게 되는데 순서대로 한번 말해볼까? 삼례 집회, 복합상소운동, 또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다 나와요. 탄간오리 처벌도 있었고 민간인들도 2만 명이나 합사했기 때문에 이 집회에 탄간오리 처벌도 있었고 교주 신원, 즉 억울하게 죽은 일대교주 최재우의 신원을 복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척외양창 이 구호 다 나왔다는 거. 자, 사발통문 가겠습니다. 이건 딱 봐도 사발통문이지. 고부성을 혁파하고 조병갑이를 효수할 거. 딱 봐도 조병갑이 때려잡자. 고부밀란에 관련된 사발통문이었죠. 밥사발로 만들어갖고 사발통문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동학농민운동 관련한 서류지. 자, 24번부터 여기까지 28번까지 순서 배열이야. 무작위로 섞어 놓을 거야. 자, 28번까지 24번부터 28번까지 무작위 순서 배열 문제가 나올 거야. 자, 한번 갈게요. 이거는 일단 첫 번째 사건 1894년 1월 음력기준 1월 고부밀란 사건을 말하는 거고, 자, 그리고 25번 갈게요. 보국안민의 의로운 깃발을 들어 죽기를 각오하고 맹세하노라. 이거 1차 동학농민운동이죠. 1894년 3월에 백산 지역에서 봉기했던. 자, 구호가 보국안민하고 제포구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1893년 3월 1차 동학농민운동이야. 그러면 봐봐. 24번 사료하고 25번 사료에 이 사이에 무슨 사건이 들어와야 돼? 왜 고부밀란 이후에 다시 뭉쳤지? 백산에서? 1차 동학농민을 일으키고자. 안핵사 이용태가 사람들 죽이고 다녀서 그래요.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이용태의 횡포가 여기 사이에 들어와야 돼. 자, 그리고 4대 강령. 백산 봉기 당시에 8,000명이나 되는 농민들이 모이게 되자 그 농민군들의 규율을 만들어 놓은 게 총사령관 전몽준의 4대 강령이었어요. 한번 볼게요. 사람을 죽이거나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 이거 어기면 바로 농민군에서 즉각 탈퇴 조치시킵니다.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권세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권세가는 어떤 가문이야? 여흥, 민가, 명상황후 집안을 말하는 거죠. 귀족을 모두 없앤다. 1차 동학농민운동이야. 1차 동학농민운동 1894 3월. 자, 그 다음에 패전개혁안 12개 조문입니다. 이것도 별표,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와. 일단 볼게. 노비문서를 소각하고 백정의 차별을 없앨 것. 백정이 쓰는 평양가시라고 하는 건 백정에 대한 차별을 말하는 거야. 없애자는 거야. 과부의 재혼을 허가하고 외화 통하는 자는 엄중히 처벌하고, 여기서 12번의 별표 토지개혁안이 있어요. 우리나라 개혁안 역사상 최초로 토지개혁안이 명시된 건 패전개혁안 12개 조문밖에 없습니다. 왜죠? 갑신정문 14개조 정강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죠. 근데 이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야. 농민들, 빈민들이 원하는 건 뭐야? 내 땅 갖는 걸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토지를 균등히 나누어 경작하게 한다. 토지개혁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신정문 14개조 정강하고의 공통점을 좀 뽑아보자면 공통점은 문벌 폐지야.
문벌 폐지에 있어. 둘 다 문벌 폐지를 주장해. 근데 갑신정은 14개조 정가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여성에 관련된 인권 향상 문제, 백정에 관련된 인권 향상 문제, 그 다음에 토지개혁안은 갑신정은 14개조 정강에는 없는데 패정개혁안 12개조문에는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재혼 허용, 백정에 대한 차별 폐지, 그 다음에 토지개혁안이 있다라는 거. 에휴, 그래서 니마 이거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만든 개혁 추진기구 이름 뭐야? 농민이 만든 건 직강소예요. 자, 우선 정부의 교정청 설치. 우리 정부는 왕명을 받들어 교정청을 설치하여. 자, 이건 패전개혁안 12개조문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기구였고요. 농민은 못 믿겠다고 해서 전라도 53개 군현 지역에 하나씩 53개 직강소를 설치합니다. 28번 사료는 실제로 진짜 많이 나오는 사료야. 이건 끊어야 돼. 한번 볼게. 첫 번째, 1894년 3월 고부에서 무슨 사연으로 민중을 크게 모았는가? 고부군수 조병갑이 수탈이 심하여 의거하였다. 끊어. 고부밀란. 여기까지 고부밀란. 자, 흩어져 돌아간 이후에 무슨 일로 군대를 봉기하는가? 안핵사 이용태가 봉기 참가자들을 동학교도로 몰아 사륙했기 때문이다. 자, 이용태의 횡포가 원인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끊자 1차 동학농민운동. 자, 전조화약 이후에 다시 군대를 일으킨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이 개화를 구실로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공격해 임금을 크게 놀랍게 했기 때문이다. 일본 군부대의 경복궁 점령 94년 6월 21일이죠. 그래서 일본의 이런 만행 때문에 재차 봉기한 게 1894년 9월달에 있었던 2차 동학농민운동이야. 2차. 그래서 이렇게 세 파트로 끊겨서 나와요. 사료. 됐지? 자, 그리고 29번 갈게. 갑오 동학란은 그 허물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감출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난을 진압하고자 조선 정부는 청해 원병을 구걸하였고 탐욕과 불법이 누적되어 오늘날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이거는 지금 박은식 선생님께서 한국통사라는 책에서 동학농민운동은 정부의 잘못으로 시작된 거라고 얘기를 하지. 농민이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다. 정부가 잘못해서 농민들은 용수처럼 튀어오른 것뿐. 자, 갑오개혁. 이거는 믿어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과부제가 허용. 1차 갑오개혁이죠. 그죠? 공산노비 혁파. 이거 신문제 폐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 그 다음에 군국기무처. 1차 김홍집 내각이 1차 갑오개혁을 추진했던 개혁추진기구였지. 군국기무처. 그럼 이거 나오면 또 다른 갑오개혁의 내용을 답이 되는 선지로 내겠네. 그지? 밑에 다 써놨어요. 그리고 홍범 14조. 여거에다가 별표. 이거 잘 나와. 이거 내가 애들 이거 뭐라 그랬어? 이거 갖다 애들 의문사 많이 나간다 그랬죠. 내용 볼게. 왕실 사무와 정부 사무를 분리한대. 1차 갑오개혁 내용 맞지? 맞지? 그지? 그리고 아무튼간 보면 내용 보면 1차 갑오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근데 이거를 반포한 건 몇 차라고? 2차 갑오개혁 시기에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반포해서 효력을 발생시키고 2차 갑오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서라 그랬지. 이거 반포 시기에 대한 업적으로 옳은 것은 하면 2차 갑오개혁 선지 골라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거 발표했던 장소가 어디였죠? 잘 나와요? 종묘예요? 역대 선왕과 왕비의 위패를 앉혀놓고 왕과 왕비들을 제사하는 그런 장소에서 고종이 반포한 거지. 32번 가겠습니다. 개혁을 잘 이루어 독립을 보존하며 남에게 굴욕을 당하지 않으면서 개화의 시로를 거두어 보공안민하는 것만이 오히려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6.1중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일본의 강요를 받는 이 치욕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잘 이루는 게 낫대. 그러니까 이 6.1준이 친일 성향이거든. 갑오개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대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일본이 도와주는 거 아니니? 이번 기회에 자주 독립국가로 탈바꿈해야 된다는 거지. 갑오개혁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33번 총리 대신 김홍직 개혁가인가 역적인가? 김홍직은 비록 외화 화친을 주장하여 죄를 지었으나 국사의 마음을 다한 정치가였다. 자, 그는 난세를 구할 만한 재주가 있었다. 그가 죽자 모두가 탄식하기를. 자, 여기 언제 죽었냐면 우리 홍집이 언제 죽었냐면 아간파천 직후에 죽었어. 러시아 강사관으로 고종이 거처지를 옮겼다네. 그래서 뭐 이완용이 가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김홍집은 또 충신이요. 고종을 자기가 옆에서 지켜줘야 된대. 나갔다가 광화문 광장 앞에서 백성들한테 돌 맞아 뒤져요. 그래서 아간파천 직후에 뒤져버린 거야. 알겠지? 김홍집이가. 자, 모두 탄식하기를 개화할 사람이었다. 그의 죽음을 크게 애석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있네. 역적 김홍집은 갑오년 이후 외교를 방치하고 임금의 권한을 뺏었으며 패권리를 만들어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각은 친일 성향의 내각을 말하는 거지. 갑오개혁을 주도한.
백성들이 이거 많이 불만이었지. 을미년 8월 사변에 김홍집은 흉적의 우두머리였다. 즉 을미사변에도 관련성이 있었다. 그래서 맞아 죽었다. 홍집이가. 독립협회 독립문 건립 끝. 영은문이라고 해서 청나라 황제 은혜 땡큐 뭐 이런 의미로서 만든 건축물을 폐하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만들어서 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은 중국으로부터 독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모두 설강, 열강으로부터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거잖아. 그치? 독립협회는 알다시피 급진교합파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청의 식민지배 위협을 일본의 도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나라를 자주독립국가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갑신정변을 일으켰잖아. 근데 그 급진교합파의 막내였던 서재필이가 만든 게 독립협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성향 똑같이 가지. 그래서 급진교합파 2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어허. 갑자기 사료 읽다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떤 학교 선생님이 독립협회 초기 목적이 청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나왔잖아. 그냥 선생님 혼자서 많이 싸우고 있어요. 그것만 알아두세요. 독립신문 창간호 한글판과 영문판. 우리가 이 신문을 출간하는 것은 모두 한글로 써서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야. 독립신문을 서재필이가 만든 이유는 지난날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왜 실패했을까 곰곰이 생각한 결과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 건지에 관련해서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조선 땅에 없었구나. 미국에서 생활했던 시절 서재필이 눈에 들어온 건 뉴스페이퍼 신문이었다. 그래서 96년에 독립신문을 만들었고 민중들한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전달의 목적이니 뭐로 써야 돼? 한글로 써야 돼. 순한글하고 영문판으로 구성돼 있어. 36번. 독립협회 토론회의 주제. 조선의 급선무는 인민의 교육이고 상업이 제일이고 의회를 설립하는 것. 자, 독립협회에 관련해서 다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얘네들은 사회진화론을 인정해요. 허버트 스펜서의. 약육강식 적자 생존 원칙에 따라서 국제사회 질서는 흘러간다. 즉 우리가 서양 열강과 일본이라고 하는 제국주의에게 이권이 강탈당하는 이유는 우리 민족의 힘이 약해서래. 그럼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면 돼? 계몽시키고 힘을 기르면 돼. 그래서 이거를 애국계몽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 민족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선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많아야겠지. 산업 양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민중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야 된다. 교육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모화관이라고 하는 청나라 사신 접대하는 관청을 헐고 그 자리를 독립관으로 바꾸어 강연회를 통해 천부인권 사상을 알려줬죠. 30번 갈게요. 조선에서는 해군과 육군을 많이 길러 외국이 침범하는 것을 막을 까닭도 없고 다만 나라 안에서 육해군이 조금 있어 동학이나 의병 같은 지방의 도둑대나 평정시킨만 하면 넉넉하다. 그러니까 군부대 많이 양성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만일 어떤 나라가 조선을 침범하고자 하여도 조선 정부가 세상에 행세만 잘했을 것 같으면 다른 나라가 우리 조선을 도와준다라는 거야. 즉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하고 군대를 길러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진다라는 거야. 차라리 외교활동을 통해서 강대국하고 친분이 많이 생기면 우리나라가 불쌍하게 여겨질 때 강대국은 돕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사회진화론 수용이다잉. 독립협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독립협회는 잘 들어 의병을 비난해. 왜? 강대국을 상대로 우린 약한 민족인데 총칼 폭탄을 두고 무력 항쟁해봐야 득될 게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독립신문에서는 독립협회 활동을 알리는 기관지 신문인데 비열한 도적물이라고 의병들을 비판해. 아래로 갈게요. 38번 구국운동 상소문. 나라가 나라답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 하나는 자립하여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 스스로 정치와 법률을 온 나라에 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자, 독립협회는 우리 스스로 정치하고 법률 자주 독립국가 시키려고 하는 게 독립협회의 업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평군주정 만들려고 또 했었죠. 관민공동의 집회를 통해서. 넘어가. 헌의육조 별표 거의 무조건 나와. 내가 이거 강의할 때 요거 중요시 여겨. 관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히 할 것. 관민이라는 용어는 독립협회가 최초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과의 이권에 관련된 계약과 조약은 부처 대신과 중추원을 독립협회는 의회로 만들어서 황제 나란히를 보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많이 낚이는 포인트 여기에서 조심.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한다. 이거 2차 가보개혁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 사료를 2차 가보개혁이라고 해서 걔들이 아니야. 2차 가보개혁 때 탁지부 재정 일어나를 재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너 문제 풀 땐 관민과 중추원이라는 이 키워드 갖다가 포인트 잡고 풀어야 돼. 독립협회 헌의육조예요. 관민공동의 집회에서 우리나라를 일본식 입헌구조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고종황제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채택한 문서였습니다. 만민공동의 한국민주주의의 싹을 틔우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앞다투어 의원금을 바쳤고 과천 나무 장사꾼 방윤길은 나무판 돈 1원을 막 이렇게 해서 슈라슈라 하는데요. 만민공동회가 무슨 집회냐면 독립협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 그 조직이 종로 한복판에다가 나무 단상 하나를 딱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자, 24시간 상관없으니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할 얘기 있으면 종로에 있는 단상 위에 올라가서 아우성 치십시오. 이게 만민공동의 집회예요. 그래서 어떤 여편네가 와가지고 우리 남편 바람났죠? 그럼 만민공동의 집회 그날 시작되는 거야. 그냥 뭐 조선 한성 대나무 숲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만민공동의 집회를 열어가지고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권 저지하고 한러은행 저지하고 그 다음에 군사교류단 파견 저지하고 독일 프랑스의 광산 채굴권 저지하고 막 그랬었어. 41번은 그냥 있고요. 42번 가겠습니다. 대한이라고 한대요. 민씨를 황후로 책봉한대. 자, 이거 지금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던 고종이 경운궁으로 황궁에서 원구단이라고 하는 제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마치고 황제로 칭호를 올리고 대한제국으로 나라 바꿨다는 거예요. 43번 가겠습니다. 자, 황제는 무한한 군사권을 누린대요. 자, 그리고 뭐 입법권, 행정권 다 누릴 수 있대. 자, 대한국 국제죠. 대한제국의 헌법입니다. 이것도 잘 나오니까 별표. 황제권을 강화시킨 이유는 저 권력이 자기한테 없으면은 불안에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래요. 고종 입장에서는. 43번 갈게요. 당시 한국관을 보고 난 외국인들은 전시대 공예품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신발과 모자. 자, 이 한국관 여기다 별표. 1900년에 개최된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발명품들이나 물건 같은 것들을 전시하기 시작했어요. 그 코너 이름은 한국관이었습니다. 예. 알아놓으세요. 이건 사료밖에 없으니까. 45번 갈게.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함께 가지 못한 게 왕실과 정부는 초기에 독립신문 발간을 적극적으로 지휘하고 독립문을 건설하기 위해서 거액의 기부를 했다. 내가 이거 그 독립협회 강의할 때 독립문 만들 때 고종황제 은사금까지 있었다 그랬어요. 이유가 고종황제 역시 청의 식민지배 위협부터 두려웠고 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기부금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 지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서재필은 중청 고문직에서 나중에 해임됐고 독립협회는 해산됐어요. 자, 일단은 독립협회 쪽에서 이야기한 거 한번 볼게. 천하 만국의 의회 통영 규칙을 윤치호 씨가 번역하여 판매하니 의회하는 규칙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은 독립신문사를 사다가 보시오. 우리나라에서 입헌구조정 의회 중심의 정부 체제를 만들려고 독립협회가 했다라는 거고, 윤치호 등의 상소문. 어떤 자가 국민의 권리가 발전하면 반드시 황제 권리가 약해질 거라고 말하니 그 무식함이 이보다 심을 수가 없습니다. 민권을 올리는 그런 정치 체제를 만들고자 했었던 거야. 국가의 주인을 다수의 국민으로 규정해서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함양하여 우리나라의 이권 침탈을 방비하고 우리나라를 자주 독립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게 독립협회의 목적이었다라는 소리예요. 자, 아래 거 볼게요. 독립협회를 이미 승인하였는데 만민 공동이라는 명목을 제멋대로 내건 것. 임금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은 사람으로서 감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외국 공간에 투사하여 죄를 은폐하려고 도모한 것이 큰 죄이다. 자, 아래 거 볼게요. 임금의 더없이 중요한 상벌의 권한은 시민들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권한이래. 대신을 제멋대로 쫓아내는 것을 시건적 먹기로 여기고 있으니 이것이 첫 번째 죄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독립협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들이 독립협회가 국민을 중심으로 한 정부체제를 만들려고 하니 민권을 올려 황제권을 약탈하려는 의도로서 그런 정부체제를 꿈꾸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폭도라고 생각한 고종은 독립협회 지도부들을 형무소에 수감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해산되게 된 거예요. 자, 아래 거 다음 거 볼게요. 일제 침략과 국권 피탈. 협약의 협자의 협력을 의미하는 협이 위협을 뜻하니 협으로 기록하였다. 실질적으로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했을 때 한국 주차권 사령관이었던 하세가 요시미치 일본 군부대를 동원하여 공포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협박 분위기로 우리가 을사늑약 강제로 합의를 본 거야.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야. 군사적 위협이 있어서 을사늑약은. 47번 갈게. 한일의 정서. 대일본 제국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 한일의 정서는 1904년 2월 11일 일본의 선제 공격으로 러일 전쟁 시작하고 나서 러일 전쟁 도중에 우리나라를 군사기지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 조약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내용이 군사기지 확충권이었고 주로 러일 전쟁은 동해안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 독도를 해군기지로 사용한다라고 해서 대여가 된 겁니다. 이때 한일의정서에 의해서 조차된 거야. 대여. 48번 헤이그 특사 활동가 일제 탄압. 법과 정의의 신이 있는 재단에 우리의 호소를 올리고 그 조약, 즉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유효한 것이 그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이 을사늑약은 군사적 위협도 있었고 황제 위임과 비준도 없어서 다 불법이에요. 효력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만국공법은 현실적인 거에 불가능하다 그랬지. 그래서 이게 효력이 발생해. 그래서 헐버트의 건의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에 2차 만국 표단회담이 있게 됐고 고종은 특사 3명 이준, 이휘중, 이상서를 거기에 보내서 대한제국의 불리한 상황을 호소하도록 시킨 거죠. 헤이그 특사예요. 그래서 이걸 명분으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요. 자, 49번 을사늑약 볼게. 한국 정부는 여기다 별표 일본 정부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갖고 있는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 이거 외교권 박탈입니다. 그래서 이 외교권이 넘어가는 것은 우리나라 망한 거나 똑같아요. 자, 아래 거 볼게요. 일본 정부는 한국 황제폐하의 밑에 한 명의 통감을 두대. 통감부 설치. 우리나라를 보호하겠다는 명목하에 우리나라 서울 남산에다가 통감부라는 부서를 만들고 초대 통감으로서 이토가 앉게 된대. 자, 아래 거 작년에도 매번 나왔어요. 미래인 교과서에서. 국제법학자 프랑시스 레이의 주장. 프랑스 학자인데 별표. 자, 이 조약 자체는 두 가지 무효 원인을 가진다. 즉 한국 정부 측 동의의 하자와 일본이 그러니까 동의의 하자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하자는 동의를 안 했다라는 거야.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취했던 보장 의무 위반 그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 만국공법 있지. 무조건 국제법이 만국공법 입각해서 조약을 체결해야 돼. 근데 만국공법에선 상호 주권 보장 원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서로의 주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걸 일본 측이 어겼다라는 거지. 이해됐지? 그 소리인 거야. 만국공법 위반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 두 개 있지. 요거 딱 서술형으로 내기 좋아. 그 프랑스 법학자 프란시스 레이가 을사늑약을 무효라고 선언했는데 그 두 가지 이유를 서술하라. 그럼 이거 킬러 돼. 교과서 구석에 있는 거니까. 50번 갈게요. 그리고 오늘 강의 끝까지 좀 들으세요. 우리나라 국권 피탈 과정까지지. 힘들어? 내가 좀 애들을 좀 잘못 만든 것 같아.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충성도 테스트인지 알아. 한일 신협약 정밀칠조약이야. 자, 여기 통감의 낚시지에 걸리지 마시고요. 통감은 1906년에 이미 통감부가 실설이 돼서 1907년 정밀칠조약 체결에는 이미 있습니다. 여기에 딱 포인트.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부의 승인을 거친다. 즉 우리나라의 나란히를 할 수 있는 행정권이 박탈된 거야. 정밀칠조약으로 인해서. 그리고 고등관리, 즉 우리나라의 행정부의 관리를 일본인으로 임명한대요. 차관 정치입니다. 우리나라 차관 자리에 일본인을 앉히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육군 1대대를 존치하고 나머지 군대를 다 해산한다. 군대 해산 조치입니다. 그래서 해산된 군인은 남대문에서 싸우다가 학살당합니다. 아래 볼게. 일본 무관이 군대 해산 명령을 발표한 이후에 당시 일본군은 대포를 배열한 듯 무력 시위를 벌이고 감시를 엄중히 하여 한국 장병이 맨주먹으로 어쩔 도리가 없었대. 그리고 분통이 터져 지방으로 내려가 의병이 된 자도 많았다. 자, 정민년에 해산된 군인들은 정미의병에 합류했다라는 사료인 거예요. 그래서 정미의병의 화력이 세졌어요. 해산된 군인들의 화약 갖고 총포 갖고 남대문에서 학살당했다. 자, 마지막 우리나라 주권 피탈 과정. 아니, 아래 하나 더 있구나. 자, 볼게요.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련된 모든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해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경술국지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게 됐다. 그런데 여기서 순종 황제가 직접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불법적으로 날인된 거야. 그래서 모든 과정 자체가 다 불법이야. 국제법 위반이고. 문서상 나타난 불법성. 맨 앞장 조약의 명칭이 없다. 이름 없고요. 고종의 위임을 받지 않은 외부 대신 박질순의 날인만 있다. 을사오적이 이완용, 아니 그냥 쭉 나열해줄게. 내무 대신 이지용, 군부 대신 이근택, 그 다음에 농상공부 대신 권중이, 학부 대신 이완용, 외교 대신 박재순인데요. 외교 대신이 외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양반의 서양만 있지, 서명만 있지, 고종 황제의 옥세나 날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주권을 갖고 있는 황제 날인이 없었으므로 불법인 거야. 무효.
한국병합에 관련된 조항. 순종의 서명이 빠져 있고 어세만 찍혀 있대. 그러니까 아까 본 이거 경술국지 사료 있잖아. 이거 강제 한일 합방 사료도 순종의 서명이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일본 측 문청 일왕의 서명과 어세가 모두 있다. 일왕의 서명만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 관련해서 서술형 많이 나오니까 좀 잘 해놔.